가짜 유공자 가려내겠다. 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서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6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문재인 종북주사과 정권 때 비로소 독립유공자가 된 손혜원의 부친 손용우라는 자도 가짜 유공자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증 대상에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원웅이, 광복회장을 했던 김원웅이, 이자의 부모 김근수, 전월순, 이 두 사람은 출생지 등의 기본적인 팩트가 서로 엇갈리는 자료들이 나와서 이거 조작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김근수, 전월순에 대해서도 가짜 유공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검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검증 결과 이들의 유공자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서훈이 취소될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졌다.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중복, 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역사적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존중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접근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연내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 안건을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2단계로 공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제1공적심사위원회, 그리고 2단계로 제2공적심사위원회, 이렇게 2심 체제로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게 허위사실을 가리는 등의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안만 다루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해서 사실상 3심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박민식 장관은 이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 심사 등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 사회주의 운동을 잠깐 또는 상당 기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고 이 사람이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니까 이걸 독립운동가로 서훈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 빨갱이니까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마다 기준이 좀 들쭉날쭉해서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기준은 명확하게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의 서훈은 대한민국 정부의 서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서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이라고 하는 것,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의 공적을 가리는 서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와 투쟁하고 싸워서 해방을 향해서 가는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목표가 있었느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역할이 있었느냐를 가지고서 서훈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왜? 서훈의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니까, 대한민국 국가니까. 따라서 독립운동도 했고 사회주의 운동도 한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의 사회주의 운동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사회주의를 차용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역할을 크게 했다라고 판단되면
일부 사회주의 운동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서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회주의 운동의 이력이 대한민국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실현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에 더 비중이 있는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북한에서 서운을 해주지 대한민국에서 서운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매우 좀 분명하고 명징하게 정리가 되고 이 기준에 맞춰서 독립운동도 했고 사회주의도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이 경중을 분명하게 가려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로 서운할지 말지가 가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얼마 전에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거 검증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내놓고 있다. 논란이 있었죠. 자, 국가유공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가 독립유공자 부분이고 또 하나가 6.25 전사자 부분입니다. 근데 독립유공자 이렇게 검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주화 유공자를 검증 못하겠다고 자료를 안 내놓는 겁니까? 더 나가서 5.18 유공자, 이 가짜 유공자가 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겁니까? 차제에 독립유공자도 진위를 가릴 정도로 이 공훈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엄정하게 가려내고 일단 유공자로 서운이 되면 그에 합당한 정중한 예우를 갖춰야 하듯이 예우가 정중하고 무거우려면 가짜가 철저하게 가려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문제의식으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검증, 5.18 유공자에 대한 검증, 국가유공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을 국가보훈부가 추진해야 한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세 안재홍, 서고 이동영 두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상향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세 안재홍 선생인데요.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상향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원유철 전 대표가 상임 공동대표로 위촉됐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민세 안재홍 선생의 현재 건국훈장이 2등급 대통령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올리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은 신간의 총무 등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9번에 걸쳐서 7년간 투옥당한 독립지사입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사학자이기도 하고 언론인으로서도 큰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광복 후에는 국회의원 민정장관 지내면서 민족통합을 위해 헌신하다가 6.25 전쟁 때 북한 괴뢰군에 의해 납북돼 끌려가서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공동대표는 최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이유는 위기 때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 호국 영웅 등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제대로 함으로써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보훈이 국가의 미래임을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 정쟁으로 인한 국론 분열이 심각할 때 민세 안재홍 선생 같은 민족 지도자의 국익과 사회통합의 리더십과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면서 1등급 대한민국 장으로 서훈을 올리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원유철 대표가 이걸 맡았을까요? 민세 안재홍 선생의 고향이 평택이라서 평택 지역에서 이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천안 지자체 투어를 하고 왔는데 천안에서도 똑같은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석오 이동영 선생과 관련된 서훈 격상 운동입니다. 서고 이동영 선생 서훈 상향 범시민 추진위원회, 이건 이제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고 이동영 선생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다.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기셨는데 역사 교과서에 이름 석자도 없고 국민들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다. 서고 이동영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해당됩니다. 임시정부 주석 대통령이죠.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중국 충칭시에서 1940년에 서거하셨다. 정부는 1962년에 2등급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제 서고 이동영 선생의 훈급을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안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서고 이동영 선생은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등 국회의장 3번을 역임했고 임시정부 주석 4차례를 거쳤고 대통령 등 임시정부 국가수반을 5차례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독립과 임시정부를 이끌어온 지도자였습니다. 네, 국가보훈부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서훈 상향 운동 그리고 서고 이동영 선생의 서훈 상향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임명한 국민권익위원장과 차관들에게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작동하는 기득권 커넥션입니다. 이 카르텔을 해체, 분쇄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 부패한 카르텔이다. 먼저 내부의 적 카르텔과 싸워야 한다.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충성하라는 말은 말을 갈아타라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말에서 윤석열 말로 갈아타라는 것이 아니다. 헌법정신에 맞게 처음부터 말을 또는 지금이라도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거듭된 강조, 이것은 대통령의 일정으로도 나타납니다. 보통 차관 임명장은 국무총리가 주어온 것이 관행인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차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임명한 차관들에게 부처 혁신의 미션을 강하게 주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복지부동, 복지안동 하는 관료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지 않으면 제대로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해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국정 운영 1년 해보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동은 뭐 많이들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복지안동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복지부동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뭐 정권 아무리 서슬퍼렇게 개혁해도 5년 지나면 끝이다. 난 5년 동안만 죽은 듯이 바닥에 딱 붙어 있겠다. 이게 복지부동이라면 복지안동은요. 그렇게 납작 바닥에 붙어 있으면서 눈알은 계속 돌린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 권세의 바람이 가는가. 계속 눈알은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지안동 행태인데 사실 복지부동은 좀 미련하기는 해도
걷어 치우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복지 안동 이것들이 더 심각합니다.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고 언제 다른 쪽에 줄 서놓고 간첩질할지 모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비서관 출신 5명의 차관을 이번에 13명 차관 중에서 5명을 자신의 비서관 출신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는 각별히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판을 바꾸라. 한두 사람 걸러내는 걸로는 안 되겠다. 판을 바꾸라. 역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전반을 리모델링, 리엔지니어링 하려면 정부 부처부터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멘트를 무단 삭제했습니다. 이것도 방송국입니까? 참 그거. KBS의 오래된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요진단. 그런데 얼마 전에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이 문재인이가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으로 해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대법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를 진행하던 박장범이라는 앵커가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클로징 멘트를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 프로그램 보통 1시간 정도 하면 오프닝까지는 뭐 방송사에서 좀 준비를 해주지만 막상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좀 소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클로징 멘트로 짧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앵커한테 되게 맡겨두죠. 그것도 못 믿을 앵커면 앵커를 세우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박장범 앵커가 일요진단 라이브 2일날 방송된 건데요. 여기에서 클로징 멘트로 이 고대영 사장 불법 해임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대법 판결까지 이제 났으니까 뭐라 그랬냐?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이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의 침묵인지 아니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침묵인지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뭐 별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멘트도 못합니까? 그런데 이 멘트가 삭제돼 버렸어요. 생방이니까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보기로 올리는 과정에서 이 박장범 앵커의 이 클로징 멘트가 날아가 버렸어요. 편집당한 거죠. 그러자 제1노조, 그 이영풍 기자가 속해 있는 노조가 제1노조입니다. KBS 제1노조. 제1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무효소송 최종 승소 관련 발언 때문에 동영상이 통째로 삭제됐다. 제작진이 고의로 영상을 내렸다. KBS는 방송 종료 후 30여 시간 만에 다시 보기를 재개했어요. 30여 시간 동안 날아간 거예요, 영상이. 이걸 30여 시간 만에 다시 이 영상을 올리면서 박장범 앵커의 클로징 멘트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다시 보기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렸는데 KBS 제1노조의 허성건 위원장은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현재 KBS 뉴스에서 민노총 간첩단 기사 찾아볼 수 없지 않냐? 뉴스9 앵커 화면 바꿔치기 과연 이런 곳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거나 있는 거냐? 또 공정언론 국민연대 우리 최초로 대표 있죠? 네, KBS PD입니다. 최초로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외부 단체와 모니터링 기구에서 KBS의 편파방송 불공정 사례를 지적했지만 KBS가 받아들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동영상을 내린 행위야말로 국민 기만 행위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KBS 김의철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경영진은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는 조작하고 누락하더니 이제 앵커 멘트까지 무단으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시청자들에게 어떤 공지나 설명 없이 임의로 동영상을 잘랐다. 당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두현 의원은 방송 다시 보기 중에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는 엉터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김 사장, 김일철 본인이 말하는 이른바 언론 탄압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경영권의 보도 침해다. 그래놓고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의 방류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최종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IAEA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 반대 여론, 일본 국내의 반대 여론과 주변국,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금 반대 여론이 많이 있는데요. 주변국에 대한 설득 절차를 거쳐서 예정대로 이번 여름에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라파엘 그라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한 결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걸러낸 오염수의 방류는 국제 기준에 적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어류와 어패류 주변 해양 환경 전체에 문제가 없으며 이 방류로 인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2년간에 걸쳐 평가했으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 이 IAEA는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를, 그러니까 처리수가 되는 거죠. 처리수를 한국,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에 보내 검증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라시 사무총장은 알프스에서 걸러지지 않아 방류 오염수에 포함되는 삼중수소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등 세계 많은 원전에서 예전부터 같은 방식, 희석시키는 방식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왔고 이건 새로운 일도 아니다. 또 후쿠시마 방류 시스템은 30년에서 40년 운영을 해도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사무소를 오늘 개소합니다. 방류 이후에도 계속 검증과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그라시 사무총장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IAEA는 이들 우려에 대해 포괄적이고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답변을 하는 조직이고 보고서가 충분하지 않다면 공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그라시 사무총장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이번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 정부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전후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질문들이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이 질문을 Q&A로 정리를 했습니다. 과연 알프스라고 불리워지는 이 장치, 다핵종 제거 설비 장치, 이걸 거치면 진짜 안전한 것인가? 에 대한 IAEA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현재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데 오염수가, 이 오염수가 알프스라는 장치를 거쳐서 바닷물과 섞는 희석 절차를 마친 후에 이제 터널을 통해서 방류가 되는데, 이 알프스라고 하는 장치, 이 장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개발한 설비입니다. 새로 개발한 설비입니다. 이게 흡착 물질을 이용해서 방사성 물질, 핵종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 알프스 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프스 설비를 걸칠 경우 삼중수소 빼놓고는 모든 방사성 물질, 핵종이 다 흡착되어서 제거되고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 알프스 처리 후에 삼중수소, 알프스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핵종 29종 등 총 30종을 이 알프스 처리 후에 측정 평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스트론튬, 세슘 등 주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알프스를 거치면 이런 물질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IAEA가 여러 차례 걸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IAEA는 오염수 노출을 상정해서 시뮬레이션한 일본의 결과를 검증해 보니 넙치, 개, 미역 모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장기간 노출돼도,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수에 장기간 노출돼도 국제 안전 표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이거는 그러면 문제가 없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Q인데요. 알프스 처리를 거쳐도 방사성 물질 가운데 삼중수소는 알프스라는 장치로 걸러낼 수 없다. 그런데 IAEA는 이 최종 보고서에서 독립적인 샘플 채집과 교차 검토를 거쳐서 알프스 처리와 희석 단계를 거치면 삼중수소 농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에 100배에 달하는 해수를 섞어 희석 후 방출할 경우 삼중수소 농도가 1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중수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삼중수소의 음용 기준, 마셔도 되는 기준이 1리터당 10,000베크렐이기 때문에 마셔도 되는 음용 기준 10,000베크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희석돼서 방류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가? IAEA는 처리 후 방류된 먼 바다로 흘러간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자연 농도 이상의 삼중수소가 유지되는 곳은 배출 지점에서 3km 이내로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바다와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나라는 아니죠. 적어도 수백 킬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리된 다음에 배출되는 이 배출 처리수는 배출된 지점으로부터 3km 이내에서만 확인이 됐고, 그 3km를 넘었을 경우에는 거의 탐지가 불가능할 정도 수준으로 희석됐다는 것을 IAEA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Q는요, 오염수가 이게 바다에 방류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인데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전기 분해 수소 방출, 지하 매설, 지층 주입. 그런데 5가지 방법 가운데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이 현실적이다. 다른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거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나머지는 기술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수증기 방출 방법은 이게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을 흐트러 놓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또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이 비나 눈이 올 때 다시 육지로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해양 방출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선택이고 IAEA의 판단인 겁니다.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는 그 밖에 다른 방법, 땅에 묻는 방법, 이거 땅에 묻더라도 결국 대기 중으로 증발한다. 그래서 피폭의 그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대기로 가면 추적이 쉽지 않고 결국은 눈과 비를 거쳐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해양 방출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후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방침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7월 한 달을 오염수 방출 문제를 핵심 이슈로 잡아서 집중 대응하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윤재옥 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투쟁 준비를 해왔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은 궁예 관시법이라도 익혔냐, 아니면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라도 다녀왔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AEA의 최종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 검증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서 쓴 깡통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IAEA 자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도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고 했는데, 그라시 IAEA 사무총장이 거듭해서 객관적, 중립적, 과학적, 기술적 검증이라고 설명한 것을 아예 개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답정너죠. 답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투쟁은 훨씬 이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방류수 오염수 방류 반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위를 총괄해서 통폐합해서 컨트롤 타워 투쟁 특위를 만들기로 했고,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면서 장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럴 때 나서기 좋아하는 안민석이가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의 기시다 총리 관저와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을 데리고 갈지 모르겠는데 데리고 가서 항의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공식 입장은 IAEA의 평가,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평가를 존중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발전소의 저장 탱크에 보관된 처리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것을 고려하는 가운데 처리수의 방류와 관련한 판단은 과학이 좌우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그 과학에 가장 권위 있는 기구가 IAEA이고 IAEA가 문제없다고 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으니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를, 처리수 해양 방류를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여파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왔다. 일본은 방류 계획에 대해 IAEA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우리는 IAEA의 국제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일본의 처리수 방류 계획을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평가 보고하려고 계속 노력해 온 점에 감사를 표한다. 이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이 정도 됐는데도 7월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애 집회를 하고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하겠다고 지금 이재명이가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오로지 정쟁으로 가고 있는 이재명 일당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년 총선에 반영해서 심판할지 다 함께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집시 규제 강화한다. 대통령실이 이달 중에 집시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행안부와 경찰청에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참여 토론이 전개됐는데 집시 요건 제재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전날 7월 3일까지 실시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집시 발생 시 소음 단색 기준 강화에 찬성 의견은 12만, 반대는 5만이었습니다. 또 찬반 의견 표시와 함께 실시한 실시간 자유 토론에서도 13만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불법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찬성 목소리가 절반 이상 나왔습니다. 심야 새벽 시간이나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 시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집회 시위에서 사용되는 확성기 최고 소음의 기준을 낮추는 방향을 권고할 것 같습니다. 각종 집회 시위에서 스피커로 노래를 틀거나 할 때 소음이 최고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엄격하게 낮추고 지키도록 하겠다는 권고입니다. 또 그 외에도 도로점거 금지 관련 규정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 시위 행진을 할 경우에는 차로가 점거되면서 시민들의 교통에 상당한 불편이 불가피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의 자유 역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는 상대방의 코 앞에서 멈춰야 한다. 서울 시내에 불법 천막이 55동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다 집회를 이유로 설치한 불법 천막입니다. 이 중에는 3년이 넘은 불법 천막들도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집회 신고를 매일매일 해도 천막을 치는 것, 그것도 인도에 천막을 치는 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이 수년째 방치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그냥 방치한 거예요. 방조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도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비대위라고 하는 이름의 단체가 동작구 노량진역 6교 위에 불법 천막 8동을 세웠는데 1375일째 불법 상태입니다. 3년 넘었죠. 그동안 동작구청이 여러 차례 철거했지만 비대위가 계속 철거당한 후에 또 천막을 세우고 해서 아직까지 불법 천막이 8동이나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 앞에는 월계인덕대책이라는 단체, 뭔지 모르겠네요. 1336일째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데, 그런데 노량진은 노량진 동작구가 뭐 천막을 철거하고 하는 노력이라도 했지. 이 노원구청이 아예 그동안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철거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자진 철거 계고장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말로 방조죠. 그런가 하면 일부 지자체 중에는 불법 천막 농성자들한테 구청의 정기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해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구청이 불법 천막을 친 겁니다. 이 불법 천막, 이거는 구청이 철거 의무가 있는데 철거하지 않아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불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 공범들이죠. 그런데 이런 불법 천막이 판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광화문 광장에 세워졌던 세월호 천막입니다. 하도 세월호 하면서 이 천막을 불법 천막인데도
버젓하게 치고 큰 소리 땅땅 치니까 박원순이가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까지 했어요. 이 세월호 불법 천막을 옮기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불법으로 7년 동안이나 천막을 땅땅거리면서 치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뭐 우리다고 못 치냐 그러고서 불법 천막들이 기승을 떨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15개의 불법 천막이 들어서 있습니다. 불법을 용인, 방치, 방조.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이 불법 천막을 방치, 방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천막공화국이 돼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이 불법 천막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 귀찮은 일이고 불법 천막을 철거하면 분명히 불법 천막 치고서 집회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들 텐데 그러다 보면 몸싸움 나고 불상사가 생기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가 본다. 야, 그 짓을 우리가 왜 하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달에 있었어요. 지난달에 서울 서초구청이 현대차 그룹 사옥, 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그룹 사옥 앞에 있던 불법 천막을 10년 만에 철거했는데 별로 저항이 없었어요. 불법을 철거하는데 무슨 저항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지난번에 왜 민노총 소속 그 노조 간부 그 분신했던 양회동 고 양회동 씨 그 추모하는 분향소 천막을 기습적으로 치려고 했어요. 건설 노조가. 그거 경찰이 막았잖아요. 결국 천막 못 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불법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정부가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청 합동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오래 방치되어 온 불법 천막들 일제 철거하는 방식으로 좀 법을 좀 바로 세웁시다. 법이라는 게 크고 무거운 거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의 불법 탈법 이것이 관행이 되고 만연되는 것 이건 마치 별것도 아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흰개미들이 지붕 갉아먹어서 결국은 집이 무너지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흰개미 효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불법 천막 차제에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선 시대 때 그 조선 후기에 뭐 삼정이 문란해지고 뭐 벼슬자리를 전부 돈으로 사고 또 양반 직첩을 돈으로 사고 했던 그 매관매직 그거 때려잡느라고 암행어사들이 맨날 출동하고 그러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로 많이들 접했는데 이 한노총 말이죠. 이거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 여기도 무슨 벼슬자리들이 그렇게 많은지 온통 무슨 자리들을 다 돈으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했던 정황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속된 사람이에요. 강모 씨. 검찰에 송치된 사람입니다. 강모 씨. 한국노총 수석 부위원장 지낸 강모라는 사람. 이자가 이 건설노조를 한국노총에 복귀시켜달라고 하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강모라는 자 최근에 검찰에서 나도 내가 1억 받아서 내가 다 쓴 게 아니고 나도 내 위에 간부한테 수천만 원을 줬다 하면서 이 수천만 원을 준 사람에게 이 사람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주고받았으니까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수사받는 과정에서 틀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만 죽냐? 너도 같이 가자.
아마 이런 차원으로 고소장이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한국노총의 매간매직 실태가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모라는 자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윗선은 한노총 전 사무총장, 그리고 현재는 우정노조 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모라는 자인데, 강모는 이 강씨 이자는 자기가 이 자기 윗선인 이모한테 돈을 줬다는 것만 아니라 이 인사 책임자였던 사무총장이니까 이 씨가 노조 간부들의 승진을 대가로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것까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둘이가 사이가 아주 심하게 틀어진 모양이군요. 이 강 씨의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이 씨는 강 씨와 또 다른 노조원들로부터 한 4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정노조 위원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뒷돈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 씨한테 전달이 됐는데, 뭐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언제든 제가 부탁할 때 있으면 들어주세요 하면서 300만 원을 건넨 게 처음이고, 그리고 여의도 한노총 사무실에서 선거 치르느라 수고했다면서 500만 원을 건네고, 또 이 씨라는 자가 혼마 골프 4스타 골프채 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받고 이 강모라는 자가 어쩔 수 없이 61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구매해서 상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씨에게 뒷돈을 건네려고 하는 다른 노조원들의 전달책 역할을 자기가 했다고도 밝혔는데, 우정노조 임원 2명이 2천만 원을 건네달라고 해서 그걸 건네줬고, 또 서울지역본부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모가 건넨 500만 원을 또 이 씨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거나 노조 선거에서 이 씨 표를 모아달라고 부탁하느라고 돈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또 강 씨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강 씨가 이 씨의 최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강 씨한테 찾아와서 저 이 씨한테 돈 좀 전해주세요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이 씨가 강 씨를 손절하려고 했거나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거나 뭐 했던, 그래서 이게 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정황은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일수록 이 강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지죠. 강 씨는 이 씨가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았다면서 이 고발을 했는데, 이를테면 이 씨는 우정노조 전임국장 발령을 원하는 허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모가 그보다 낮은 직급인 비전임 국장으로 발령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허모가 뭐라고 항의를 했겠죠. 그러자 야, 전임 국장 되려면 500만 원 갖고 돼? 해서 돈을 더 요구했고, 그리고 1,000만 원의 뒷돈을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그야말로 가렴 주고 했네요. 또 이 씨는 자신의 노조 국장직을 유지해달라는 조합원 김모 씨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요구받은 김모 씨가 돈이 좀 부족해서 2,500만 원만 건네자 이 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직으로 좌천됐다고 합니다. 조합원 박모라는 자는 우정노조 간부로 발탁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이 씨한테 줬다고 합니다. 제 짐작이 맞네요. 이 강모라는 자와 이모라는 자 둘 다 가까운 사이였는데, 두 사람 모두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했네요. 말 그대로 매간매직. 이게 어디 이 강모 이모 이 두 사람만 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건폭이나 건 양아치들의 행태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노총만 이렇게 했어요? 민노총은 뭐 한노총보다 좀 나을까요? 그야말로 이 조폭 양아치 수준의 민노총 한노총, 이제는 온갖 매간매직까지 다 자행하고 있는 이 썩어 문드러진 이 집단들, 한번 싹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을 정쟁 도구로 쓰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중국의 그 신화통신 그리고 뭐 환구시보 이런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들이죠. 이것들이 연일 한국 관련 기사를 내고 있는데 어떤 기사를 내냐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과 이 좌파 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화통신과 환구시보의 보도는 사드 때, 사드 반대했던 이 종북 주사파들의 집회 시위, 이거를 거의 생방송 하다시피 했던 것과 판박이 보도 행태를 이번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파 정권을 반대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집회 시위를 무슨 전쟁에 나는 듯이 대대적으로 선전 보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의도,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집회 보도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들은 두 가지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들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는 자기들도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이 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면 보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이 일제히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벌이고 있는 이 괴담 집회를 선전에 이용하고 있어요.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신들이 이용당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싱하이밍인가 하는 이 국장급 대사 앞에서 두 손 공손히 모으고 15분 동안이나 훈계를 들었던 이재명의 정신 상태로 보면 야, 우리 신화통신에서 우리 집회를 보도했어. 야, 환구시보도 다뤘대. 진짜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이 과학의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쓰지 않는다. 어제 이 해외 한인 과학자 대회에 참석했던 이 원자력 관련 전문 세계적인 이 명성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인 과학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입을 모아서 과학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정쟁으로 푸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 교수는 IAEA는 과학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 중에 하나다. 근데 그걸 못 믿겠다. 야, 황당하다. 조남준 난양공대 석좌 교수,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답이 나왔는데도 어젠다를 세팅해서 싸고 있는 거 놀랍다. 유정하 막스 플랑크 책임연구원, 독일에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책임연구원. 과학 연구 기관으로 아주 권위 있는 곳이죠. 유정하 책임연구원. 국제기구 데이터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과학자로서 매우 당혹스럽다. 뭐 과학자들도 이런 사태는 처음 겪었을 거예요. 처음 접해보았을 겁니다. 과학으로 데이터로 얘기하는데 이걸 못 믿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그걸 보니까 국회의원들이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김준범 트루아 공대 교수, 프랑스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DNA 검사로 친자 확인해서 99% 친자로 나왔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친자 확인 DNA 방식으로 하는 건 다 아시죠? 이게 확률입니다, 확률. 99%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확률이거든요. 그리고 대개 99% 그러면 그냥 친자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친자 99% 나왔는데 못 믿겠다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다. 지금
예, IAEA 못 믿겠다고 하는 것, 최종 보고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또 유정일 전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선임 담당관, 이제 캐나다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문제에 관한 끝장 토론회를 열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조남준 석좌 교수는 과학은 숫자와 팩트의 싸움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한국 상황이 그렇지 않다. 국제기구 과학적 데이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 유정일 책임연구원, 유정하 책임연구원입니다. 유정하 책임연구원. 독일에서 음모론이 정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 유정일 전 담당관은 정부, 연구소, 시민단체, 어민단체 모두 공론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한테 과학과 팩트를 알려야 된다. 과학과 팩트를 알려야 된다. 유정한 책임연구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자신들이 했던 틀린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불안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 그러면서 오염수 얘기를 했습니다. 오염수 처리수. 처리를 거쳐 방류된 오염 처리수가 우리나라 해역의 어패류에 영향이 있다고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그 논리라고 한다면 오염수가 먼저 도달하는 태평양 원양업이 모두 다 중단돼야 하는 것 아니냐. 왜 그 문제는 제기하지 않느냐. 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깝고 또 너무나 좀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이건데 이게 뭐지? 저 사람들 왜 이렇지?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3은 4, 뭐 이런 거 가르치겠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팍팍 우기고 나섰어요. 이건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를 상황이 되는 거죠. 명제인데 그냥. 자, 그래서 종북 주사파들은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것들은 정신세계가 다르고 사고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과학자 전문가들은 저것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럽고가 되지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죠. 저것들이 왜 저러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뭐 제가 의료인도 아니라 사실 의료 현실에 대해서 제가 뭘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많은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참 슬픈 사연인데요. 고 주석준 교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주석준 교수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주현영 씨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페북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유품을 정리하러 연구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 아래 박스에 버려진 라면 스프가 널려 있었습니다. 제대로 식사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서였는지
아니면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였는지. 연구실 건너 의국에서 생라면을 가져와 면만 부숴서 드시고 스프는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닌가 여겨졌습니다. 오로지 환자 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 다 하시고 당신 몸은 돌보지도 않던 평소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져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첫날 펑펑 울면서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동맥 박리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어려운 수술이라며 모두들 기피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집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내가 감당해야지 어떡하겠느냐. 확률, 데이터 이런 게 무슨 대수냐 라고 하셨던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석준 교수의 아들 주현영 씨가 올린 글 내용입니다. 주석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동맥 박리 치료 수술 성공률을 98%까지 높인 사람입니다. 98%. 대동맥 박리는 찢어진 대동맥이 이렇게 파열될 우려 때문에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초응급 수술이 필요하고 또 대동맥을 잘못 건드리는 순간 뭐 피가 분수처럼 쏟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아주 고난도라서 치료가 매우 어렵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수술인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 주석준 교수는 대동맥 질환 전담팀을 꾸려서 대동맥 박리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서 수술 성공률 98%까지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흉부외과의 수준을 완전히 한두 단계 끌어올린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재직 중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회장은 주석준 교수에 대해서 국내 대동맥 수술의 수준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탁월하고 훌륭한 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인재 중의 인재다. 이런 인재는 대체가 불가하다.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추모했어요. 이 주석준 교수가 사망한 것은 제가 자세하게 취재를 하지 않았지만 보도된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아까웠던 거예요. 라면 끓여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생라면으로 부숴 먹어가면서 이 수술과 연구에 몰입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운동도 거의 못했을 것이고 출퇴근 시간도 아마 아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집을 얻어서 살면서 그 거리정만큼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 환한 대낮인데 서울 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우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치여서 거의 현장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주석준 교수가 맡았던 그 분야가 바로 필수 의료 분야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분야고 기적 같은 98%의 수술 성공률과 치료율을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100명 수술했을 때 최소한 뭐 대여섯 명은 사망에 이른다는 뜻인데 그 경우에 바로 따라오게 될
각종 소송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응급실 뺑뺑이 파티마 병원의 전공의 수사 문제인데요. 이 전공의가 기소 위기에 처하자 당장 응급실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격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응급의학과 전공의 몇 명이 그만뒀습니다. 이게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합니까? 자기 인생이 걸려 있는데.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는 그 17살의 고등학생 환자를 이제 받게 됐는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인 김원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공의는 환자가 3m 높이에서 떨어졌고 의식이 멀쩡하며 다리가 좀 다친 것 같다고 처음 전해 들었다. 처음에 이렇게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3m 정도에서 떨어졌다면 경증 환자로 일단 분류가 되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 같다. 그런데 의식은 멀쩡하다.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고 전원을 요청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현장에서 이 전공의는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당시에는 뭐 피도 나지 않고 또 의식도 멀쩡했기 때문에 또 심각하게 외상을 입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외상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가 크다고 전공의가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이 파티마 병원은 정신과 폐쇄병 등이 없는 병원이다. 그리고 실제 이 파티마 병원에서 몇 년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를 받았는데,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응급 환자를 받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버려서 문제가 크게 심각해진 적이 있었다. 바로 그때 100% 그렇게 되면 입원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100% 병원이 이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파티마 병원에서도 정신의학과적 소견과 병행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우리 병원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라고 내규까지 정했던 것이고, 전공의는 그 병원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환자가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하고 한 2시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를,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 의료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도의적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당시 파티마 병원이 처음이었거든요. 첫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전원을 권해서 119가 이후에 8개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놓고 생명부터 구했어야지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 전공의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한 비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파티마 병원의 전공의가 일단 환자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지금 물고 있는데, 거절한 사람들은, 거절한 병원들은 어떤 책임도 지금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에서 아예 안 받으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안 받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소신 있게 병원의 원칙 지켜가면서 소신 있게 환자를 받아서 이건 전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원이 필요하다라고 한 이 전공의를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어느 병원이 응급실 열어놓고 응급환자 받겠습니까? 안 받으면 책임이 없는데. 받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책임이 생기는데.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대 목동병원 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으로 연달아 숨진 그 사건 관련해서 의료진 7명이 일단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중에 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재판 끝에 전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미 이 의료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입니다. 사건을 접한 당시에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어떻게 이런 일이 분노했을 거예요.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죽었는데 도대체 병원은 뭐 했냐. 그런데 재판 끝에 대법에서 무죄가 내렸다면 아무리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 상황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구속부터 7명이 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신생아, 소아, 신생아 누가 지원합니까? 실제 이렇게 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요. 이 사건 2017년에 있었는데 2017년에는 소아청소년과가 그래도 전공의 지원이 113%였어요. 정원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2019년에는 이게 80% 떨어지고 2020년에는 74%로 떨어지고 2021년에는 37.3%로 떨어집니다. 100명 티오인데 37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2022년에는 이게 27%로 떨어졌어요. 2023년 15.9%입니다. 100명의 전공의가 필요한데 15명만 오는 거예요. 85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피해가 누구한테 옵니까? 이게 필수 의료 현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과 문화라는 거예요. 이래놓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 급하면 응급실 데리고 가고 신생아실 데리고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왜 여기는 의사가 없냐? 응급실에 왔는데 왜 3시간, 4시간 기다리게 만드냐? 항의할 것 아닙니까? 이 파티마 병원 경우에 피해 환자가 8개 병원을 들리거나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119에서. 그중에 유일하게 진료를 한 게 바로 파티마 병원 전공입니다. 그 전공의가 지금 기소 위기에 처해 있어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사의학회, 대한전공의 협의회 그러니까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의사들의 항의가 이해가 됩니다. 저런 상태에서 의사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해 하고 응급실, 수술실, 신생아실 이런 데 전공 선택하라고 과연 자기 제자 후배들한테 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는데 우리 사회가 뭔가 의사 그러면 돈 많이 벌고 대단한 기득권처럼 생각을 해서 공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열정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낭만닥터라는 드라마가 그 열정과 헌신으로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달려드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의 상을 드라마상으로 만들어냅니다. 현실에서 그런 낭만닥터는 불가능해요.
이게 젊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열정페이 강요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의사협회가 회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가가 필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해결해야 되는 과제 1. 의료수가 정상화 41%입니다. 2. 필수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 28%입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이 근무 환경 속에서 다른 분야, 이를테면 영상의학과라든지 뭐 피부과라든지 하는 덜 위험하고 그러나 더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든 이 환경에서 돈은 덜 받는, 그런데 언제나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필수 의료 분야를 그냥 의사들의 헌신과 열정에만 기대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정과 헌신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강요하려면 의사시험에 열정과 헌신 항목을 넣든지. 의사시험에 그런 거 넣습니까?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의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왜 열정과 헌신 하나만으로 버티라고 합니까? 우리 생명을 맡길 사람들한테. 의료체계 전반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짜야만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의료체계 전반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짜야 된다. 그래야 주석중 교수 같은 사람이 제2의 주석중, 제3의 주석중 교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냥 국가에 맡겨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문제예요. 의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환자 한 명 생기면 집안이 기울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나 저의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있고 안 하면 죽는 영역이 있다니까. 그게 필수 의료예요. 다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좀 허술해져도 좀 망가져도 뭐 감내할 수 있어요. 필수 의료만큼은 언제나 단단하게 버텨줘야 되거든. 여러분과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필수 의료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버텨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가장 하중이 많이 쌓여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게 바로 이 필수 의료 분야라는 거예요. 이 파티마 전공의 기소 문제는 바로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의사들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과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지만 그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애초에 의사의 길을 선택했을 때의 그 생명에 대한 고귀한 열정과 헌신을 마음껏 직장 속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리디자인과 리빌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네, 양비로는 안 된다. 이렇게라도 해서 괴담 척결해 나가야 한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관련돼서
이제 정복 주사파들이 이 종점 변경 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괴담 유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원희룡 장관 백지화를 결단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뭐 감정적으로 뭐 국정을 한다는 운동 이런 식으로 다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도를 보면 양비론을 슬그머니 갖고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여야 모두 고속도로라는 민생과 정책 그 자체보다는 의혹 제기와 책임 회피라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있다는 데선 별로 다르지 않다. 정말 터무니없는 괴담을 유포하고 그걸 가지고서 공격하면서 김건희 여사라는 이 좌파들이 보기에는 좋은 먹잇감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좀 한 건 해보려고 했던 좌파의 괴담 유포와 여기에 맞서서 해명하고 하다가 도저히 이것들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대로 가면 해서 정말 극약 처방이죠.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을 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정부죠. 또 국민의 힘이죠. 이게 어떻게 똑같이 둘 다 잘못했다고 얘기됩니까? 이런 양비론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니 이쪽도 잘못됐고 저쪽도 잘못됐다고 하려면 이쪽은 뭐가 잘못됐고 이쪽은 뭐가 잘못됐다. 이쪽의 잘못은 얼만큼 크고 이쪽의 잘못은 얼만큼 작다.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야 모두 똑같다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그냥 하는 말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땅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니까 우리는 특혜 준 바가 없으니까 하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칩시다. 뭐 A 아니든 B 아니든 C 아니든 밀어붙인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업 끝날 때까지 저것들이 조용히 기다려 줄까요?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처가 특혜 의혹을 부풀려서 온갖 괴담을 만들어내고 현장에 수십 명이 수십 번 찾아가서 현장 조사한답시고 허구한 날 뉴스 만들어내고 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감정적 대응이다. 원희룡 장관이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거 이재명이부터 그런 식으로 비꼬듯이 시작을 했고 언론들도 다 지금 감정적 대응이라고 받고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괴담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괴담으로 나라가 무너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광우병 때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그 광우병 괴담으로. 세월호 때 수많은 괴담으로 8번 9번씩 조사를 했어요. 천안함 괴담 아직도 자폭설 주장하는 자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괴담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끌려내려고 감옥에 가고 완전히 정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은 또 어떻습니까? 괴담 한두 개 유포한 것만으로도 전국의 어민들이 다 죽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괴담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천성산 도롱뇽 하나 때문에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어요. 사패산 둘러싼 괴담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괴담 하나 때문에 실제로 인프라를 깔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고속도로 건설, 터널 건설이 공기가 지체되는 바람에 수조 원대의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담 유포했던 자들, 도롱뇽 여전히 잘 살고 있다 그러는데 괴담 유포했던 자들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 괴담 유포로 인해서 공기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수조 원대의 사회적 비용 결국 여러분하고 저 주머니에서 꺼내서 벌충해 줬어요.
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투적인 수법, 아니면 말고식으로 치고 빠지기, 여기에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까지 똑같이 당해야 됩니까? 지금 중단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했다가 손해본 비용,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 10억밖에 안 됩니다. 10억의 매몰 비용밖에 안 들어요. 지금 중단했기 때문에. 이거 천성산이나 뭐처럼 계속 갔다면 수조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을지도 몰라요. 좌파들 저것들 수법 한두 번 봅니까? 그래서 저 좌파 괴담 척결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백지화밖에 없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결단 내린 거예요. 괴담 처벌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를테면 괴담을 유포한 자는 형사처벌하고 괴담 유포로 인해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손해를 구상권 청구해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털어내겠다.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 놓고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원희룡 장관이 감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다? 당장 조선일보부터 불과 하루 만에 양비론 들고 나오잖아요. 양비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게 언론이지. 다 잘못됐다가 언론이에요? 어떤 해명도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의 문제 제기와 의혹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왜? 이 자들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우병 때 광우병 팩트 확인하고 광우병 촛불 시위 했습니까? 천안함 때, 세월호 때 이 자들이 무슨 팩트를 가지고 촛불을 들었어요? 그냥 들었지.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수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이 팩트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IAEA조차 못 믿겠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단 한 번도 저 종북 주사파들은 팩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로지 국민을 선동할 수만 있으면, 자극적으로 선동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해댔던 것이 종북 주사파 아닙니까? 그럼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도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똑같잖아요. 목표는 윤석열, 김건희. 무슨 해명을 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정권을 흔들고 내년 총선에 지그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걸로 끝난다. 이런 자들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하고. 이게 말로 됩니까? 논리로 됩니까? 팩트 체크로 됩니까?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제가 이거 처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리고 국회에서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원희룡 장관을 불러다가 공격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원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또 괴담 프레임에 갇혀서 고생만 하고 만다. 예, 원희룡 장관이 진짜 극단의 대책을 내놨어요. 안 하겠다. 이로 인해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편리를 누릴 수 있는 양평 국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구현되진 않았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기대됐던 이익이 반감되고 또 실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통해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면 좀 보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백지화 조치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추진됐던 것을 백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업이 2008년에 민자를 해려고 했다가 잘 안 됐고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다시 시작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쭉 그 과정을 밟아왔어요. 그 과정 자체를 다 무효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그 연장선에서 추진해왔던 과정을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기승전 김건희로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는 김건희 여사다 해가지고 공격해왔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기간 전 기간을 거쳐서 그래 오죽했으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거의 한 번도 유세에 나오지를 못했겠어요.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일만 지금 하고 거의 영부인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좌파들이 얼마나 프레임을 덮어 씌워놨는지. 그 종북 주사파들의 입장에서는 김건희만 건드리면 어쨌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프레임에 가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을 대처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토론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저 총선 9개월 앞두고 눈에 뒤집혀버린 저 종북주사파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백지화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 종북주사파들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상상을 못했다고 하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괴담을 유포하면서 공격을 하면 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력을 다해서 총력으로 이걸 막을 거다. 그럼 우리는 공격하고 저것들은 막는 거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에 가서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시 괴담으로 증폭시켜서 계속해서 공격하면 된다. 그러면서 총선까지 한번 가보자. 저것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뿌리를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 끊듯이 확 끊어버렸어요. 모처럼 만에 보는 결단입니다. 우리 자유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종북주사파들은 현장을 가니 어쩌냐 하면서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백지화 했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프레임 덮어 씌우려고 할 겁니다. 또 언론들은 오늘 조선일보가 보여주듯이 슬그머니 양비론 가지고서 괴담에 이 책임을 묻기보다는 괴담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백지하면 어떡하냐, 지역 주민들은 어떡하라고 하는 식의 양비론으로 양쪽을 다 걸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좌파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싸움은 벌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초강수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와 자유파 진영 내에서만큼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 싸움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고성국TV는 자유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감사합니다.